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당연히 런던이나 뉴욕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NATO 포럼에서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는 바로 서울. 영국의 유명 안보 전문 기자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비웃었습니다. 북한 바로 옆 나라가 세계 1위라고. 그런데 단 7일 뒤 그녀는 서울 청계천 새벽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진짜 강한 나라는 여기였다. 도대체 그녀는 서울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제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걸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브뤼셀 나토 방산 포럼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군사 전략가와 안보 전문가, 국제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12년째 취재를 해온 사람이었어요. 영국 국방부 출입기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럽 전역의 방산 이슈를 다루는 전문지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로렌스. 34이지만 이 바닥에서는 제법 알려진 이름이죠.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주요 초대형 도시의 통합 안전지수 분석 결과였어요. 치안, 재난 대응, 방공 체계, 의료 접근성, 사회 인프라까지 수십 개 항목을 종합한 보고서였습니다. 발표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안보 연구원이었는데 그가 화면을 넘기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1위, 서울. 2위, 싱가포르. 3위, 도쿄. 저는 순간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서울이 맞았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옆자리의 줄리앙도 같이 웃었습니다. 파리 출신의 국제정치 기자인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웃더군요. 북한 바로 아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변이 웃었어요. 공개 발표 자리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오만이었는데 그때는 확신이었습니다. 서울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도시일 뿐입니다. 자체 안전 능력이 아니라 동맹의 우산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세계 1위라고 발표하는 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정 정장 차림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무거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을 직접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굳이 가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수도 없었어요. 웃음도 없었죠.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틀렸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죠. 그가 한국 대표 발표단의 일원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국방전략연구원 수석 분석관이었어요. 전직 공군 장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포럼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줄리앙이 옆에서 말했어요. 무시해. 국뽕 심한 나라 사람들 특유의 반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는 척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존심의 문제였죠. 12년 경력의 안보 전문 기자가 데이터도 없이 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안전지수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딘가 잘못됐을 거라고, 기준이 편향됐을 거라고, 반드시 빈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서울에 가겠습니다. 세계 1위 안전 도시라는 발표의 허상을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좋아. 2주 준다. 2주.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허상을 밝히는데 2주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2주가 제 12년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비행기 표를 끊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깨부수겠다고. 인천공항에 내린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저는 취재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뭔가 허술한 것, 과장된 것, 데이터와 실제가 다른 것을 찾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기자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본능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공항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2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었죠. 히드로 공항의 소음과 혼잡에 익숙한 저로서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되고 있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헤맬 틈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짐을 찾고 저는 서울 도심으로 가는 이동수단을 찾으러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은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 이수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물었더니 바로 영어로 대답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철도 요금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어요. 도심까지 9달러. 런던 히드로에서 시내까지 가는 익스프레스가 35파운드인데 그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딘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설이 열악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수민 씨는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종이 지도를 꺼냈어요. 형광펜으로 직접 노선을 표시해줬습니다. 갈아타는 역, 출구번호, 제가 묻는 호텔 근처의 편의시설까지요.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지도를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면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 종이 지도를 받아들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확했어요. 시간표대로 왔고 좌석은 깨끗했고 소음이 없었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 저는 차창 밖을 보면서 취재 노트에 뭔가 적으려고 했는데 적을 게 없었어요. 비판할 게 없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통로를 걷고 있는데 제 앞에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무거운 캐리어 2개를 양손에 끌면서 계단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캐리어 하나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남성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제 갈 길을 갔어요. 그 누구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장면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 국가는 위기 때가 아니라 평소에 드러난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라크에 다녀온 뒤로 그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점점 침묵해갔죠. 그때였습니다. 삑. 주변의 모든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북한 도발인가.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걸음을 걸었어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급히 어딘가로 달려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영어가 포함돼 있었어요. 집중호우 예보. 지하 침수 위험지역 선제 통제. 대피 안내. 외국인용 언어 서비스 병행 제공. 재난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에게까지 동시에 발송된 재난 문자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런던에서 이런 문자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뉴스를 봐야 알았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시민 전체에게 영어까지 포함해서 먼저 알렸습니다.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말로 이 도시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취재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닐 수도 있다. 적고 나서 줄을 그어지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 줄은 지워졌어도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김태준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포럼에서 명함을 받아두긴 했는데 그가 먼저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서울에 오셨다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쪽에서 취재를 요청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다는 게 좀 이상했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뭘 보여주고 싶든 저는 반박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그가 안내한 곳은 서울 외곽의 국방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회의실로 곧장 안내를 받았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통합방공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도와 레이더 커버리지, 요격체계, 지휘 통제 구조까지 슬라이드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인 수준이 놀라웠어요. 저는 영국 국방부를 10년 넘게 출입한 기자입니다. 나토 방산 포럼도 수십 번 다녔죠. 그 눈으로 봐도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반응 시간, 다중 레이어 방어 구조, 민간 대피 연계까지 촘촘하게 설계돼 있었어요. 그런데 김태준이 강조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중간쯤에 멈췄어요. 그가 화면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렌스 기자님, 저는 한국이 강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잘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억제. 그가 그 단어를 썼어요. 강함을 보여주는 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싸움 자체가 시작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20여 년간 방산에 투자한 건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쟁 비용을 너무 높여서 아무도 먼저 손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국이 추구해온 방향과 달랐어요. 나토가 추구해온 논리와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강함으로 위협하거나 강함을 과시하거나 강함으로 협상 우위를 점하는 방식을 써왔죠. 하지만 김태준이 말하는 건 그 이전 단계였어요. 전쟁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걸 자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걸렸죠. 아버지가 이라크에서 돌아온 뒤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죽었다. 그게 이기는 건가? 아버지는 그 질문에 답을 못 찾으셨어요. 김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을 본 게 아니라 뉴스를 본 겁니다. 또 찔렸어요. 또 화끈거렸죠. 브리핑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저는 취재 노트를 꺼내 그날 들은 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강한 나라란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안 나게 만드는 나라다. 그 문장이 취재 노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문장 옆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 오후 저는 혼자 청계천을 찾아갔습니다. 가이드도 없었고 취재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사흘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생각이 복잡했거든요. 걸으면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청계천에 내려가는 계단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그냥 도시의 인공 하천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런던에도 공원이 있고 파리에도 세느 강변이 있죠. 그냥 그런 공간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물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제법 맑은 소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소리였어요. 돌 위를 물이 흘렀고 나무가 제법 자라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노트에 뭔가를 쓰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그냥 물소리를 듣는 것 같은 사람.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어요. 관광지의 포즈가 아니었죠. 그냥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취재 노트는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노트를 꺼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청계천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요. 전쟁이 끝난 뒤 이 하천은 판자촌으로 뒤덮였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았고 가난했고 하천은 오폐수로 가득했습니다. 그 위에 고가도로가 생겼어요. 콘크리트가 하천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도시의 상처를 숨긴 거였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서울시는 그 콘크리트를 드러냈습니다. 하천을 다시 열었어요. 복원했죠. 상처를 지운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고쳐내고 그 위에 사람들이 쉬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폐허가 있던 자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읽으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영국은 상처를 오래된 건물로 가리거나 역사로 박제하거나 박물관에 넣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 상처 위에 현재를 놓았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다시 청계천 사진을 봤습니다. 아까 제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책을 읽고 계셨는데 사진 속에서도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 도시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그 문장 다음에 비판을 적으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그 문장 하나로 그 페이지가 끝났어요. 숙소는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편집장이 예약해준 곳이었는데 처음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닥이 낮고 문이 좁고 욕실이 작을 거라고요. 영국 기자들 사이에서 한옥 숙소에 대한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불편하지만 체험 삼아 하룻밤 자는 곳.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 달랐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온돌이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기였어요. 두꺼운 이불에 누우니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좀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78살의 박순자 할머니가 장독대를 닦고 계셨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아무 서두름 없이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 집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끝나고 다 무너졌을 때도 이 집 기둥 하나는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듯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그냥 사실을 꺼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 이 집 기둥 하나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여기 있다. 그게 다였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여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장독대를 닦으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일을 계속하셨죠. 저녁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놓고 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들고 마루에 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했는데 손안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라크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어요. 술을 드셨고 침묵하셨고 점점 멀어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군인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의 세대는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무것도 없었어요. 폐허였습니다. 국가가 줄 것도 없었고 외부 원조도 한계가 있었고 그냥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살아낸 거예요.
기둥 하나 남은 집을 지키고 장독대를 닫고 저녁엔 이방인에게 보리차를 내어주면서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대단한 걸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살아내셨겠죠. 그게 다였겠죠. 하지만 그 살아냄의 총합이 지금의 서울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도시였어요. 저는 그날 밤 취재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찻잔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비판할 문장을 잃은 게 아니라 비판이라는 생각 자체가 자리를 잃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어요.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20여 분을 걸어 정상 근처에 도달했을 때 서울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빌딩들,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북쪽으로는 산자락, 곳곳에 섞인 궁궐의 지붕선. 복잡한 도시였어요.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공간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시가 차분했습니다. 소란하지 않았어요. 런던의 스카이라인은 항상 뭔가를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높은 빌딩들이 서로 경쟁하듯 서 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빌딩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었는데 어떤 것도 다른 것을 눌러쓰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줄리앙이 나타났습니다. 포럼에서 연락처를 받아두긴 했는데 그도 한국에 와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취재차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멋진 풍경이긴 하지. 하지만 결국 미국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도시잖아. 예전에 저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같이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웃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닷새 전에는 저 말을 했었다. 나토 포럼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줄리앙, 넌 강함을 너무 시끄럽게만 배웠어.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줄리앙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서울을 봤어요. 오후에는 익선동과 북촌을 걸었습니다. 골목 사이에 한옥이 있었고 그 한옥 안에 카페가 있었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블록 건너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역시 한옥 안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 노부부가 같은 골목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게 없었어요. 전통이 박물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속에 살아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지금 것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나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도 외부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 저는 북촌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국은 강함을 떠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계속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일상이 계속되도록. 그게 강함이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강함.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줄리앙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미국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도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좀 두려웠습니다. 제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출국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원래 쓰려던 기사 제목이 아직 파일 상단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한류가 만든 과대평가의 도시.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어요. 브뤼셀 포럼이 끝난 날 밤 호텔방에서 제가 직접 입력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는 확신했어요. 이 제목으로 기사를 쓸 거라고 반드시 허상을 밝혀내겠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저는 그 제목 밑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인천공항의 공항철도 9달러. 이수민 씨의 형광펜 종이 지도. 서울역에서 할머니 짐을 들어준 청년. 재난 문자 영어 포함 동시 발송. 김태준의 억제 철학, 전쟁이 없다는 걸 자랑합니다. 청계천, 상처를 드러내고 고쳐낸 도시. 박순자 할머니의 보리차 한 잔.
익선동 골목, 시끄럽지 않은 전통의 자신감.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비판의 근거가 없었어요. 제가 세운 기준들을 서울이 하나씩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을 지키는가? 상처를 숨기지 않는가? 강함을 과시하지 않는가? 전쟁보다 평화를 설계하는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가? 전부 통과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편집장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런던은 이른 아침이었을 텐데 그는 금방 받았습니다. 에밀리, 기사 초안은 어떻게 됐어? 마감이 모레잖아.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앤드류, 기사 전면 수정해야 해. 뭐?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울이 무너진 게 아니야. 내 기준이 무너졌어.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저를 1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한번 세운 기준을 얼마나 쉽게 바꾸지 않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얼마나 바뀌는 건데? 전부. 또 침묵이 있었어요. 마감은 맞출 수 있어? 맞출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기사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서울, 한류가 만든 과대평가의 도시. 그 제목과 그 아래 적어뒀던 모든 구조가 사라졌어요. 빈 화면이 남았습니다. 저는 새 제목을 입력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사람을 지킨다. 입력하고 나서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쓰고 싶었던 문장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았던 답이기도 했죠. 강한 나라가 뭔지,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에서, 이라크에서, 침묵 속에서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서울의 공항 안내 직원이 형광펜으로 그려준 종이 지도 안에, 새벽 재난 문자 안에, 박순자 할머니의 보리차 한 잔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처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리고 싶었어요. 짐을 챙기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당 한쪽에 조용히 쪽지를 남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그리고 보리차가 생각날 것 같다는 말.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새벽의 청계천은 또 달랐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도심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물가에 섰어요. 그때 멀리서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말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벽 청계천을 손잡고 걷는 두 사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그렇게 잡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뒤로 그런 평범한 새벽이 없었어요. 전쟁이 가져간 건 전우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도 어머니와의 평범한 새벽도 함께 가져갔어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날 어머니가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원했던 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였어.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를 하시고 이걸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군번줄이 불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국가가 아버지를 버렸다는 증거처럼요. 하지만 지금 이 새벽 청계천 앞에 서서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저 두 사람 같은 새벽이었을 거예요. 아무 전쟁도 없는 새벽. 아무 위협도 없는 새벽. 그냥 손잡고 걸을 수 있는 평범한 새벽. 김태준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쟁을 막는 것도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군번줄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계속 흘렀어요.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그건 오만이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12년 동안 세운 기준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는데 막상 인정하고 나니 더 단단한 기준이 생긴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장은 더 조용하게 썼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범한 새벽을 걸을 수 있게 만드는 나라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앞에 서면서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이 공항부터 이상했었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돈돼 있고 너무 빨랐어요. 그 이상함이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만큼 제가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던 거겠죠. 비행기에 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버지, 제가 찾았어요. 국가는 위기 때가 아니라 평소에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소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을 저는 여기서 봤어요. 종이 지도 한 장에서 새벽 재난 문자에서 보리차 한 잔에서 상처를 숨기지 않은 도시에서 전쟁보다 평화를 설계한 철학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제 안에서는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